5%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양날의 검인 성격이 있다. 사회가 보다 더 경직될 군사 활동 빈도의 증가 및 그 과감성에 중국이 민감해하는 동중국해라든지 남중국해. 오늘은 중국 전문가인 전재우 박사님을 모시고 작년 한 해를 한번 평가를 해보고 거기에 기반해서 올해 또 중국의 군사, 외교, 또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은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또 그리고 그런 것이 우리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한중 관계는 또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질문을 여쭤보고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작년의 한 해를 찝어보라고 한다면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개인적으로 시진핑 집권 3기가 시작이 됐다. 그러면 시진핑 집권 3기 이후에 중국의 정책은 어떤 식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는지, 바뀌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부탁을 드려볼게요. 중국의 선택은 역시 주지하다시피 시진핑으로의 권력 집중이었습니다. 2022년 10월 제20차 당대회 그리고 연이어 개최된 일중전회를 통해서 시진핑은 공식적으로 당정군을 아우르고 시진핑 제3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듬해인 2023년에 개최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그리고 또 이중전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과 그 국가기구의 그 개혁, 권한과 기능을 집중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 방향이 설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보면은 이제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중국 경제인 것 같아요. 특히 또 중국 경제 성장률을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5%를 마지노선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5%보다 떨어지면은 그것이 체제에 상당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솔직히 5%를 달성하지 못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국 경제에 대해서 올해는 또 어떨 건지 지금 보니까 굉장히 중국 경제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좀 전망을 부탁드려 볼까요? 사실 올해 1월 4일에 14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14차 5개년 계획 중간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내용을 살펴보니까 중국 스스로의 그 경제 발전 양상에 대해서 중국은 대부분 영역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세계은행을 포함한 세계적인 경제 관련 기구들의 발표를 보면은 중국이 2023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시한 플러스 마이너스 5%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상되는 경제 성장률은 5%보다는 다소 낮은 4% 초중반대로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중국 경제는 미중 전략 경쟁의 심화로부터 발생한 어떤 수출 및 외국인 직접 투자의 감소, 그리고 익히 알려진 바대로 그 부동산 문제 및 그로부터 또 발생하는 지방 정부의 그 재정 악화 문제, 뭐 기타 또 실업률 문제, 이런 종합적인 문제로 인해서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 성장 둔화는 그 중국 정부의 시각에서 봤을 때에는 사회 통합이라든지 경제 격차 완화, 그리고 어떤 내부적인 반대 목소리에 대한 관리, 이런 차원에서 복잡성과 부담이 증대되고 있는 이런 모양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중국 사회가 보다 더 경직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를 종합을 해보면 중국은 지금 경제력이 전년 대비 어떻게 보면 좀 둔화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위력, 국방력에 어떻게 보면 군사력의 현대화와 관련된 투자는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해서 증대를 해가고 있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 중에 하나가 미중 간의 이러한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고 어떻게 보면 더 고도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가운데 중국의 외교 정책과 관련돼서도 이제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이제 잡겠다라고 해서 이제 외교 정책과 관련돼서도 남미 국가들, 그죠? 또 러시아와의 협력 부분, 또 요즘 북한이 또 강조하고 있죠. 북중러 3자 간의 협력 강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의 올해의 그런 외교 정책 방향 어떻게 전개가 될 것 같은지 좀 짚어주시죠. 중국은 아무래도 미국 주도의 세력 결집으로 인한 영향 때문에 미국 및 그 우방국들과의 관계에 다소 난항을 겪은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서 소위 글로벌 사우스라고 불리는 국가들, 그리고 특히 성과를 거둔 부분은 또 중동 국가들과의 관계 그 개선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2022년도에는 사우디와의 정상회의, 그리고 그것과 걸프 협력회의, 그 다음에 아랍 정상회의 이런 것들을 잇따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그 이듬해 2023년도에는 사우디와 이란과의 관계 정상화를 주도하는 모습을 연출함으로써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중화권과 페르시아권 그리고 아랍권을 연계하는 어떤 주도적인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의 그 관계는 계속 지속적으로 공고히 가져가면서 2023년도에는 또 중앙아시아와의 정상회의도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어떤 대안적인 질서의 윤곽을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심화해 왔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자면 지금 한중 관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앞으로 올해에는 한중 관계를 어떻게 가져갔으면 지금 이제 군사적 측면, 외교적 측면을 이렇게 다 짚어주셨는데 그럼 올해 한중 관계는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는 것이 한반도 평화라든지 안정을 위해서 좋은지에 대해서 좀 간략히 짚어주시죠. 한 가지는 조금 짚어야 될 것 같은 게 아시다시피 2023년 11월에 그 아펙 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영내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양국 간에 여러 가지 소통의 결과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유의미한 것은 영내의 군사적 소통 채널의 복원이 탑다운 방식으로 합의가 됐는데요. 저는 이것이 양날의 검인 성격이 있다. 이것이 위기 관리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어떤 군사 활동 빈도의 증가 및 그 과감성의 어떤 증대에 오히려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성격도 있다는 것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시국에 이제 결국에는 중국이 민감해하는 동중국해라든지 남중국해 이런 지역의 한국의 태도가 굉장히 어떤 민감한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한국이 유념해야 되는 사실은 중국이 2020년과 2021년에 거쳐서 수출관리통제법이라든지 대외국 어떤 반외국 제재법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핵심 이익을 지키고자 하는 각종 법안들을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 섣불리 들어가기보다는 좀 더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면서 한중 관계를 좀 신중히 가져갈 필요가 있다. 섬세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북한 문제 관련해서는 그 2024년을 새해 벽두부터 시진핑과 김정은이 축전을 교환하면서 북중 우호의 해로 설정을 했습니다. 향후 또 이 양국 간의 관계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중국의 국방, 외교, 정치 모든 영역에서의 짚어봐야 될 점을 전재호 박사님과 짚어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